사실과 자유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출간된 이래 그에 관한 여러 방면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1일에는 위안부 논쟁 1 해서 그들은 과연 빈손으로 돌아왔던가라는 주제로 제 입장을 해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위안부 논쟁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래도 강제 동원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동원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문제를 오래 연구해온 이 방면의 최고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윤명숙 씨는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영하 기향에서와 같이 일본 군인이 총검을 앞세워서 처녀들을 끌고 가는 일은 없었다. 영화의 그런 장면은 좀 지나쳤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한 인식은 다시 말해서 관헌이 직접 농촌사회에 침입해서 여인들을 끌고 간 적은 없다는 인식은 한국에서나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구자 사회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의 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윤명숙 씨의 성생이 되는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나 또는 송년옥, 후지나가 다케시, 도노무라 등 유명한 어떤 연구자들의 인식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비판하는 일부 연구자들이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사실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며 저희들의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설의 부정을 맹비판하면서 일본의 범죄 행위를 옹호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적지 않은 유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시기의 총독부는 위안부 모집이나 충원과 관련해서 그들이 노무자 동원에서와 같은 관알선 정책을 시행하거나 또는 징용령과 같은 법령을 반포한 적이 없습니다. 1940년에 발표된 국민지급 소결령이나 부속하는 시행규칙에서도 위안부는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도와 정책에 관한 한 일제가 총독부가 조선에서 위안부를 동원했다고 주장할 만한 그러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안부는 공적 동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명숙 씨를 비롯한 위안부 연구자들은 공적 동원은 없었지만은 실태로서 동원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명숙 씨는 1937년 위안소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존속한 공창제 하에서 발달해온 소개업이 사실상 동원의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개업자들은 가난한 집안에 나이 18세, 20세 전후의 여성을 폭력이나 강압으로 끌고 가거나 이를 법률적으로는 약치라 합니다. 폭력이나 강압으로 끌고 가거나 또는 좋은 데 취직시킨다고 하는 감언 이설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유괴라 합니다. 이 같은 약치와 유괴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본인을 특정의 피접의 상태로 옮겨놓는 행위, 그것은 당시의 형법이 금하는 불법 행위로서 범죄입니다. 더구나 일본군이 소개업자들에게 그러한 범죄를 의뢰했고 또 총독부의 경찰 권력이 그에 협조했으니 강제 동원이나 다를 바 없다. 공적 동원은 없었지만은 실태로서 동원은 있었다. 소개업자들의 약치나 유괴 범죄 행위를 국가 공권력이 이를 사주하거나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위안부 모집은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일본이라는 국가가 저지른 국가범죄로서 강제동원이며 이에 지금도 일본 정부가 법률을 제정해서 사과하고 청산할 국가 책임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은 그 점을 부정하고 있으니 이는 단순한 견해 차이라는 말로만 덮어둘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분노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1일 있었던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반일 종족주의 긴급진단, 역사 부정을 논박한다라는 학술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거기서 발표된 한국 뉴라이트의 역사 수정주의의 논리와 욕망이라는 논문에서 어느 교수는 강제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고 가는 약취와 유기의 범죄인데 일본군이 이를 사주하거나 총독부가 방조했으니 곧 강제동원과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이래 일본이나 한국의 여러 운동가와 연구자들은 이러한 논리로 강제동원서를 정비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 일본의 국가 책임을 지금까지도 강하게 추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래 노무현 정부가 행한 과거사 청산 작업도 이 같은 논리에 입각해 있습니다. 청산 작업의 과정에서 약 30여 명의 여인이나 그들의 유가족이 후손이 위안부 피해를 신고하고 그것을 인정받은 다음 정부로부터 소정의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당시 내려진 판결문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접수번호 진주시 -97 강모모는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만 강모모는 1940년경 취업 사기로 강제동원되어 타이완, 인도네시아, 발릭바판에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하다가 귀환한 피해자로 결정한다. 또 접수번호 서울 금정구 -343은 김모모는 1942년경 울산 봉계리 집에서 취업 사기에 의해 필리핀으로 강제동원되어 군 위안부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로 결정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취업 사기 이꼬르 강제동원이 됩니다. 어느 남자에 의해서 취업 사기로 강제동원되었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지난 30년간 한국인의 내리를 지배해온 취업 사기 이꼬르 강제동원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의문을 표하고자 합니다. 실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그 점을 자세하게 서술할 여유를 갖지를 못했는데 마침 여러 연구자들이 그간의 통설을 들이대면서 그 점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면서 저를 매우 적대적으로 비판을 해왔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입장을 표명해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보여드리는 표는요, 화면을 고정시켜 놓고 나중에 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조선 총독부 통계연보에 실린 경찰 통계와 재판 통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약취와 유괴 범죄에 관한 경찰의 검거 건수와 인원, 그리고 그 가운데 검사 송치가 이루어진 건수와 인원, 그리고 그 가운데 검사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해서 불기소 처분을 당한 건수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 앞에 것이 경찰의 각 연도별 1920년부터입니다만은 1943년까지 경찰의 약취 유괴 범수의 검거 건수와 인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부 사람이 훈방이 되고 나머지 사람은 검찰로 송치가 되었죠. 그 검사 송치의 건수와 인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검사가 판단해서 재판소에 공소하지 않은 불기소 처분한 그 불기소 처분의 그 프로테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그래프를 보면요, 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의 검거 건수를 보면은 이 제시된 그래프와 같습니다. 1920년만 하더라도 맨 앞에 것이 1920년인데 연간 약취와 유괴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700여 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1920년대에 걸쳐서
부쩍 증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29년 30년이 바로 이 피크를 이루고 있는데요. 1930년 피크에는 연간 2160건을 이루었습니다. 1920년에 비해서 3배나 많은 건수였다. 한 건수당 검거된 인원은 평균 한 1.56명, 한두 명이 범죄를 저지름이 보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후 이 약치 유괴범의 경찰 검거 건수는 급속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막상 이렇게 쭉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하락을 하다가 1941년이 되면은 다시 718건으로 내려왔고, 더 나아가서 1942년과 43년에는 505건, 347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약치와 유괴 범죄는 1920년대가 전성기였습니다. 20년대 후반기. 그러다가 30년대가 되면은 급하게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제 주장은 바로 이 통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고 회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특히 그 한국사 연구자들은, 저 같은 경제사 연구자들이 조선정독부의 통계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일제에 의해서 조작된 통계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비판에 동의하기 힘듭니다. 일제가 매년 방대한 양의 경찰 통계나 사법 통계를 작성한 것은 지배의 실상을 호도하거나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책의 성공과 행정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통계를 조작하면 그만큼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을 치르기 마련입니다. 일부러 통계를 조작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가 조작되면은 군데군데 그러한 현상이,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통계를 자세히 살피면은 그러한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920년대에 이 약치와 유괴 범죄 건수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1920년대 농촌 사회의 빈곤이 점점 심각해지는 추세였고, 이것은 기존의 경제사 연구가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1929년 30년에 피크를 이룬 것은 다 잘 아시다시피 그 때가 바로 세계 대공황이 발발한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대공황으로 쌀값이 30-40% 폭락을 했고, 이것은 쌀을 팔아서 현금 소득을 취하는 하청 계층의 농민들에게 더욱더 큰 타격을 미쳤기 때문에 바로 저와 같은 그 약치와 유괴범, 약치와 유괴범은 결국은 농촌의 무지와 가난의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세계 대공황의 기에 피크를 이루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후 쭉 감소를 하다가 중간에 불쑥불쑥 다시 증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1934년이 그러한데요. 또 1939년이 그러합니다. 이 두 해는 1930년대에 유명한 흉작이 발생한 시기입니다. 이런 것도 통계적으로 일치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 약치와 유괴 범죄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이 30년대의 사회경제의 변화와 더불어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1920년대가 상대적으로 정체와 빈곤의 기간이었다면 30년대는 활발한 개발과 성장의 시대였습니다. 1인당 소득 수준이 뚜렷하게 개선되어 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빈곤에 몰려서 소정에게 전차금을 받고 딸을 소개업자에게 넘기는 이 비정한 가부장들의 행위가 줄어들었습니다. 생활 수준의 개선에 따라서 정년기 아동의 취약률도 개선되었습니다. 1933년부터 보통학교, 나중엔 소학교 또는 국민학교로 했습니다만 이 취약률이 뚜렷하게 개선되어서 1943년경이 되면은 남자 아동의 60%, 여자 아동의 40%가, 그러니까 정년기 아동의 60%와 40%가 초등학교에 취약을 했습니다.
여성의 인권의식이 크게 고양된 것도 한편의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가시나가 공부를 하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 몰래 학교에 간 딸을 교실에서 끌어내 죽으라고 두들겨 팬 그런 비정한 가부장의 무식함과 폭력도 조금씩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문장에 관해서는 반일 종족주의의 그 앞뒤 사정이 잘 서술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7년 전시기 이후가 되면은 많은 남자들이 일본으로 노무자로 군인으로 군속으로 갔습니다. 1942년 이후가 되면은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이 뚜렷해졌으며 그리하여 여성들이 야외 농업 노동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시 통제기구와 정책이 농촌사회에 깊숙이 침투합니다. 청독부는 금융조합을 통해서 1933년부터 시행해온 자작농지 설정 사업에 큰 빡차를 가합니다. 그에 따라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던 순소작농의 상당 부분이 전시기를 통해서 약간의 자작지를 소유한 자소작농으로 계층 상승을 하게 됩니다. 농가의 경제 사정이 훨씬 좋아진 것이죠. 또한 청독부는 토지 구입 자금을 융자하면서 농가의 대부분을 5인조 단위로, 보통 진흥회라 했습니다만 5인조 진흥회 단위로 농가를 조직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상과 같은 1930년대 이래의 사회 경제의 변화는 농촌사회에서 또는 도시에서 약취와 유괴의 범죄 건수를 여인을 상대로 한 약취와 유괴의 범죄 건수를 크게 감소시킨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 이 30년대의 감소 추세는 1930년대의 농촌사회에 전개된 사회 경제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래프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1937년에 일본군 위안소가 국내외 각 지역에 설치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약취 유괴 범죄의 추세를 증가 추세로 돌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제 책에서 강조한 바입니다만 위안소 제도는 이전부터 있어온 공창제의 일환으로서 그것의 군사적 재편성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에 따라서 신규로 약 4천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 위안부의 수요가 그러한 시장이 새롭게 열려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 약취 유괴 범죄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추세에 따라서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밟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요사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과는 달리 당대인들에게는 사회 경제의 개선에 따라서 그와 같은 추세가 감소하는 일환으로서 위안부 문제는 큰 사건으로 의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충분히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실은 과연 일본군 위안부가 약취와 유괴라는 범죄 행위를 통해서 모집 충당되었다는 기존의 통설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안부의 상당 부분은 약취와 유괴 범죄가 아닌 다른 경로로 충당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그래프는 그러한 가설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원래표로 돌아가서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세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만은 경찰에 검거된 범죄 피의자가 이후 검사에 의해서 어떻게 처분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경찰에 검거된 범죄 피의자는 그 약간의 사람이 훈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 검사에게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송치되어 온 그 피의자를 대부분을 검사는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그 가운데 실제 법원의 재판에 붙여진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검사에 송치된
피의자의 평균 85%, 바로 이 부분입니다만, 평균 85%는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하는 사유가 쭉 통계연부에 나오는데요. 가장 많은 것이 죄를 구성할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보기에 경찰이 애서 근거해서 넘긴 사람의 85%는 재판에 넘겨봤자 재판에 성립시킬 요건을 구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당시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의 논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시사는 일본군 위안부로 충당된 조선인 여인의 모두가 약취와 유괴의 범죄의 희생자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944년 버마에서 미군의 포로로 잡힌 20여 명의 조선인 위안부에 관한 신문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에서도 소개를 했는데요. 그들의 일정 부분은 원래부터 창기, 작부, 예기, 여급으로서 성매매 산업에 종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1942년 버마로 간 원 위안부 문옥주 씨가 속한 20명의 팀 가운데 7명은 문옥주와 같은 원창기 출신이었습니다. 나머지 가운데 몇 사람도 문옥주가 알지 못하는 몇 사람도 그러하였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적어도 문옥주가 속한 20명의 팀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원래부터 성매매 산업에 종사한 여인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들이 신문 기록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주로 취업 사기에 의해서 가족의 부채도 상환하고 간호부 등으로 종사하면서 보다 높은 소득과 양질의 삶을 신천지 동남아시아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품고 버마행 위안부 팀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과연 기존의 통설대로 유괴라는 범죄의 희생자들이었을까요? 이들 모두가 모두 경찰의 그런 혐의로 그들을 인솔한 어떤 그 업주들이 체포되었다고 칩시다. 그 결과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그들의 15%만이 진정한 의미의 범죄자인 것으로 검사와 법원은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나머지는 왜 방면이 되었을까요? 여기가 논쟁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위안부로 간 본인의 취업 사유서라든가 부모나 호주의 취업 동의서라든가 호적 등본이라든가 인감증명서라든가 그 다음에는 이를 확인한 관할 경찰서장의 여행 허가서라든가 이를 기초로 해서 총독부가 발행한 여권 등등 서류가 상당 부분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의 미비한 서류가 있더라도 이는 사후로 보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불기소 처분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반일종족주의 책에서나 이후 발표한 저의 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일본이라는 국가 권력의 강제 동원, 그에 따른 국가의 범죄 문제만으로는 추궁할 수가 없고 조선에 이식된 민법을 비롯한 근대적 법제, 그 법제가 만들어낸 호주제 가족, 그 호주제 가족에서 행사된 가부장 권력, 그리고 사회, 농촌사회에 만연한 빈곤, 그리고 미신 등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서 하청, 극빈 계층의 딸들에게 강요한 설편 운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만이 아니라 가족, 사회가 모두 그에 가담한,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죄의식은 결여된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위안부 문제를 규정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대에 발행된 신문에서 많은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이미 소개했습니다만 되풀이하겠습니다. 1937년 바로 위안소가 설치된 그 해죠. 서울 종로구에서 김초향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기생의 벌이가 시원치 않자 그 부모가 초향을
만주 도문의 어느 유곽에 차기로 팔았습니다. 이 유곽은 위안수로 지정될 그러한 유곽인지도 모르죠. 창기로 팔았다고 해서 조선시대 노비처럼 사람을 사고 판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취업 승낙을 한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전차금을 수령한 것이죠. 그런데 김초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기는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종로경찰서에 뛰어들어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초양의 부모를 불러서 전후 사실을 조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초양의 부모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요 사이 같으면 불법이겠죠.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1934년에 경기도 소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딸을 가진 어느 아버지가 있었는데 살림이 궁하자 이미 큰딸과 셋째 딸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둘째 딸마저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딸이 소사경찰서에 뛰어들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날 좀 어떻게 보호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팔아먹으면 어디로 갑니까? 창기나 기생이나 작부가 되는 것이죠. 위안부가 되는 것입니다. 경찰서는 그 비정한 아버지를 불러서 설류했다고 했습니다. 타일렀다고 했습니다. 설류란 것은 설득해서 깨우친다. 너 당신 그러면 안 돼. 아무리 가난하지만 어떻게 딸을 팔 수가 있어. 그렇게 타일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부장이 자신의 속한 가족 성원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법제와 문화에서 그 딸의 인권을 보호할 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딸은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부모를 원망하면서 울면서 소기업자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섰던 것입니다. 또한 많은 극빈계층의 부모들은 어린 딸을 소기업자나 그와 유사한 중개인에게 수양딸로 넘겼습니다. 서울 종로에 사는 어느 어리석은 부모는 집을 찾아온 어느 행상이 당신 딸은 기생을 해야 장수할 사주팔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쏘가 넘어가서 자신의 딸을 그 행상의 수양딸로 주어버렸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양식을 먹는 식구를 하나 줄인다는 그런 뜻도 있겠죠. 몇 년 뒤에 그 사람은 그 딸을 만주 유곽의 기생으로 넘기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형편이 좀 좋아지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그의 어머니가 경찰서에 나가서 내 딸을 좀 찾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였다라는 그런 신문기사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딸은 기생으로 위안부로 되고 마른 상태였습니다. 1939년은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취와 유괴의 범죄가 횡행하였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이 하윤명이라는 어떤 여자와 그의 남편이 저지른 대규모 약취 유괴 범죄가 대대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그 기사에 나온 것입니다. 이 하윤명 부부의 마수에 걸려서 지난 수년간 약 140명의 여인들이 만주나 중국으로 팔려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이 하윤명 부부에 억류되었다가 경찰에 의해서 해방된 여인들의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전부 어린애들이에요. 나이 10대 초 전반에 상당 부분은 또 10대 전반의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여기 서 있을까요? 하윤명이라는 부부가 이 많은 인구를 강압적으로 약취했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대부분은 부모들이 합법적으로 지역을 승인한 경우나 또는 원부모로부터 수양딸로 넘겨받아서 자기 호적에 입적한 아이들이거나 혹은 빈곤과 폭력의 가정으로부터 가출하여서 떠돌다가 이들 부부에 의해서 접수되어서 그런 경우에는 1인 가족의 여성 호주로 등록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운명을 결정할 법적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형태로 서류를 조작하는 어떤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시의 이 인신
매매업자, 소개업자들의 남다른 실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갖출 만한 법적 요건은 다 갖추었던 것입니다. 세론의 매서운 질타에도 불구하고 이 하연명 부부가 과연 재판에 넘겨져서 실형을 살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자료를 찾아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역시 1939년 그 유명한 흉년에 충남 논산 일대에서 터진 유괴 사건의 사진입니다. 제시된 사진은 그 위에는 이 유괴범 일당, 그죠? 7명으로 이루어진 유괴범 일당과 그 밑에는 그들에게 억류되었다가 경찰에 해방된 어떤 그 여인들입니다. 나이가 한 20세 전반의 여인도 보이지만은 요 앞에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애들. 이 어린애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부모가 수양딸로 넘긴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사관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저는 늘 그러한 관점에서 제 평생에 걸친 역사학 연구에 저는 종사해 왔습니다. 일본군의 위안부 모집을 모조리 약취와 유괴의 범죄로 단정하고 그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 문화, 법, 제도 그리고 현실을 총체로 인식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복원해서 서술하는 역사가의 직분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당시에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법률가들이 있었습니다. 다 근대적인 법제에 훈련을 받은 경찰과 검사와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법률적인 지식이 오늘날 공명시험에 될 땐 역사가의 그것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경찰과 검사와 재판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직무에 따라서 상이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로서는 많은 사람들을 약취와 유괴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그게 경찰의 임무죠. 그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나 유죄 무죄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역사가는 이러한 당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묘사하고 그 전체상을 재현해내야 됩니다. 더 이상의 능력이나 권한은 그 역사가에게 없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더 이상의 능력과 권한을 허락했단 말입니까? 저는 반일 종족주의를 출간한 이후 이 위안부와 관련된 서적이나 논문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았습니다. 그리고선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지난 30년간 조금도 시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각하게 확대되어 온 저간의 사정에는 자신을 마치 역사의 법정을 주관하는 재판관으로 클리어로 착각하는 역사가들의 무지와 오만한 자세가 큰 원인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본의 국가 책임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종당에는 양국의 외교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어와도 좋다고 하는 그 맹목성, 거기엔 자신이 역사를 재단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러한 오만한 자세가 도사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 무지와 오만의 가면을 덜추면은 거기에는 불변의 적대 감정에 몸서리치는 종족주의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상이 위안부 논쟁 2, 그래도 강제동원인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안부 논쟁 3인데요. 그들은 과연 성노예였던가 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